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전장을 가로지르는 탱크와 전쟁으로 황폐해진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를 상상합니다. 이데올로기와 기술적 우위를 향한 필사적인 경쟁에 힘입어 과학과 공학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나치 독일이 제작한 차량 20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타입 166으로도 알려진 폭스바겐 슈빈바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널리 사용했던 혁신적인 수륙 양용 차량입니다. 유명한 자동차 엔지니어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설계한 슈빈바겐은 폭스바겐 비틀 셰시를 기반으로 하여 군사작전에 다재다능하고 실용적입니다. 이 차량은 육지와 해상 모두를 여행할 수 있는 경량 사륜 구동 차량이었습니다. 독특한 선체 디자인 덕분에 이 차량은 물속에서 떠서 추진할 수 있었고 당시 가장 효과적인 수륙 양용 차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5,000대 이상이 생산된 이 차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양상되는 수륙 양용 차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슈빈바겐은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병사들이 강과 진흙 투성이의 지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컴팩트한 크기와 놀라운 기동성은 어려운 지형의 정찰 임무에도 이상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것은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인해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1954년 폭스바겐 공장을 장악한 영국군은 이 차량을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 독일 전쟁 기계의 가장 인상적인 차량 중 하나는 타이거2 또는 페니스 티거로 알려진 이것입니다. 이 중전차는 제3제국의 기술적 야망과 병참 확장을 상징했습니다. 이미 무시무시한 인기를 누리고 있던 타이거1의 후속 모델로 개발된 이 전차는 1944년에 출시되었으며 강력한 화력과 사실상 뚫을 수 없는 장갑으로 연합군 전차를 능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타이거2는 타이거1의 두꺼운 장갑과 소련 T-34의 경사 디자인을 결합하여 날아오는 포탄을 반사하고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주포로 무장한 타이거2는 장거리에서 거의 모든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 장갑은 최대 150mm 두께였으며 최대 효과를 위해 경사져 있었습니다. 디데이 이후 노르망디에서 처음 전투를 보았고 나중에 벌지 전투에서 전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탱크에는 매우 무겁고 연료가 많이 소모되며 기계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주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의 수리는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단 492대만 만들어졌는데 이는 전세를 역전시키기에는 너무 적은 수였습니다. 18. 헨첼 HS-129는 독일의 쌍발 엔진 지상 공격기로 T-34와 같은 중장갑 소련 탱크를 파괴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1942년에서 1945년 사이에 주로 동부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조종사를 지상 사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철 욕조로 보호되는 소형 조종석을 특징으로 했지만 이러한 보호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은 비좁은 작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초기 모델은 약한 아거스 AS410 엔진으로 인해 출력이 부족했지만 나중에 B 시리즈는 더 강력한 프랑스 엔진을 받았습니다. 결국 HS-129는 PAK-40 대전차포를 개조한 거대한 75mm BK-7.5 대포를 장착했습니다. 엄청난 반동과 무게로 인해 이 무기 구성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는 25대뿐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잠시 배치된 후 주로 대전차 능력이 가장 필요한 동부전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인상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는 적 전투기에 취약했으며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종종 공중 엄호가 필요했습니다. 17. 경장갑 정찰 차량은 독일의 초기 전쟁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빠르고 민첩한 차량은 적의 위치를 정찰하고 중요한 정보를 최전선에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호치 같은 회사가 제작한 이 함선은 폴란드의 숲에서 북아프리카의 사막과 동부전선의 광활한 평원에 배치되었습니다. 0.8mm 대포와 개방형 포탑을 정착한 SDKFG-20은 보병과 경전차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SDKFG-223에는 장거리 통신을 위한 대형 안테나와 첨단 무선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장갑이 얇고 대전차 무기에 취약했지만 속도, 유연성, 전술적 가치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들의 정찰 작업은 매우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취약성을 보상하기 위해 종종 보병이나 더 무거운 기갑 지원을 동반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직접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승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16. 포케울프 트리에브 플리겔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치 독일의 가장 기괴하고 미래지향적인 항공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1944년 전쟁의 절망적인 마지막 단계에 설계된 이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분더바페 또는 경이로운 무기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정익 대신 동체주위를 회전하는 3개의 거대한 로터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팁에 램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은 양력과 추력을 모두 생성하여 항공기가 수직으로 이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비행장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시기에 이상적입니다. 일단 이륙하면 항공기는 수평으로 기울어져 계획된 4개의 30mm 대포로 적 폭격기와 교전합니다. 그러나 설계는 순전히 이론에 그쳤으며 어떤 프로토타입도 제작되거나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트리에블리겔은 공상적인 엔지니어링과 절망적인 환상이 기괴하게 혼합된 종이 개념에 머물렀습니다. 15. 그루저 메르세데스라고도 알려진 메르세데스 벤츠 770 그루저는 무기가 아니라 나치 독일의 권력, 명성 및 선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원래 1930년에 소개된 이 인상적인 고급 자동차는 제3제국 시절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엘리트가 선호하는 국가 차량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크기, 고급스러운 디자인, 눈에 띄는 외관을 갖춘 770은 권위주의적 과대망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모델, 특히 1938년에 출시된 W150 시리즈는 장갑 도금과 방탄 유리를 장착하여 최초의 진정한 장갑 리무진이 되었습니다. 후드 아래에는 230마력 이상을 생산하는 7.7리터 슈퍼차저 V8 엔진이 있었는데 이는 특히 무거운 갑옷을 고려할 때 당시로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휠베이스와 우아한 팬더를 갖춘 이 차는 거의 장엄한 외관을 가졌습니다. 군사 퍼레이드, 외교의식 및 선전 행사에 이상적이었습니다. 히틀러의 개인 모델은 연설과 국빈 방문 장면에 자주 등장했는데 대개는 군중에게 격려할 수 있도록 지붕을 개방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강력하고 건드릴 수 없는 정권이라는 세계적인 이미지에 기여했습니다. 770은 고급 차량이었지만 나치 정권의 군사주의적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4. 자그드 타이거는 나치 독일의 구축 중전차에 대한 집착의 정점을 대표하며 극한의 거리에서 적의 장갑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거의 막을 수 없는 거인입니다. 이미 인상적인 타이거2 셰시를 기반으로 한 이것은 무게가 거의 75톤에 달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무거운 전투 차량이었습니다. 두꺼운 전면 장갑과 거대한 크기를 갖춘 이 함대는 빠른 기동보다는 정적 방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무기는 연합군 전차가 반격하기 훨씬 전에 거의 모든 연합군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대전차포입니다. 이것의 전면 장갑은 두께가 250mm로 대부분의 연합군 무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자비한 힘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것은 속도가 느리고 기계적인 고장이 나기 쉬우며 종종 자신의 무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엔진과 구동계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고군분투했습니다. 1944년에서 1945년 사이에 폭격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70에서 80포기만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부 전선에서 전투를 보았으며 특히 벌지 전투에서 전투를 보았습니다. 적절한 배치만 이루어진다면 이것 한 대가 적 진영 전체를 섬멸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적의 공격이라기보다는 엔진 고장이나 연료 부족으로 고장난 경우가 더 많았지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치명적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13. SDKFG-2 케텐크라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사용했던 가장 독특하고 다재다능한 전차 중 하나입니다. 오토바이와 궤도 차량의 교차점으로 유럽과 동부 전선의 거친 지형을 다루는 독일의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1930년대 후반에 공수부대를 위한 경량 트랙터로 설계된 이것은 케이블 배치, 경포 견인, 일반 차량이 갇힌 진흙투성이나 눈 덮인 지형을 가로질러 병력, 한약 및 보급품을 운송하는 등 여러 역할에서 빠르게 유용성을 입증했습니다. 전면에는 저속 스티어링을 위한 핸들바가 있는 전통적인 오토바이 프레임이 있었고 후면 트랙은 안전성과 그립을 제공했습니다.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빨랐으며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70km의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로 인해 좁은 길, 도시 유적, 심지어 항공 운송에도 이상적입니다. 갑옷이나 무기는 없었지만 이것은 신뢰성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좌초된 차량을 구출하거나 회전선에 보급품을 전달하거나 통신 케이블을 놓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군단의 사막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12. 문자 그대로 육상 예인선인 이것은 나치 독일에 덜 알려져 있지만 야심찬 군사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강을 건너고 해안 상륙을 지원하고 늪지대를 횡단하도록 설계된 수륙 양용 궤도 차량이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라인메탈 보르시그가 독일 공병들을 위해 개발한 LWS는 동유럽과 같이 강이 많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병참 유연성이 중요했던 독일의 초기 신속 복합 전쟁 전략에 부합했습니다. 그것은 보트와 탱크 사이에 무언가를 닮았습니다. 강철 선박과 같은 선체, 육지 이동을 위한 트랙, 물 추진을 위한 후면 장착 프로펠러, 비록 갑옷과 비무장이었지만 기동성이 뛰어났고 병력, 장비, 보급품을 물이나 늪지대를 가로질러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LWS는 또한 얕은 물을 통해 혼툰, 바지선 또는 대포 조각을 견인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교량 건설 부대와 스톰트루퍼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사자 작전과 같은 상륙 작전이 포기되면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수의 프로토타입과 초기 생산 모델만 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동부전선과 발칸반도에 배치되었으며 이러한 지형에서 이러한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더 발전된 버전인 LWS-2는 전쟁 후반에 개발되어 장갑이 향상되고 물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11. FA-223 드래곤은 나치 독일의 가장 미래지향적인 항공 프로젝트 중 하나였으며 종종 세계 최초의 진정한 기능을 갖춘 수송 헬리콥터로 간주됩니다. 1940년대부터 포키가 개발한 이 항공기는 헬리콥터가 거의 작동하지 않던 시대에 시대를 몇 년 앞서갔습니다. 동체 양쪽에 장착된 트윈 로터를 통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어 활주로 없이도 험난한 지형에서 화물, 부상자, 심지어 차량까지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재다능함으로 인해 산악구조, 수송 임무 및 정찰에 유용했으며 특히 기존 항공기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연합군의 공장 폭격으로 20대만 생산되었습니다.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 헬리콥터 개발의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시속 180km의 최고 속도와 700km의 범위를 가진 이 차량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이 기술을 더 대규모로 개발할 시간이 있었더라면 전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 스톰 타이거는 나치 독일에서 가장 무섭고 특이한 장갑차 중 하나로 중무장한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적 전차와 교전하는 대신 단 한 발의 파괴적인 사격으로 벙커, 요새, 도시 블록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되었습니다. 악명 높은 타이거1의 차체를 기반으로 설계된 스톰 타이거는 원래 해군을 위해 개발된 38cm 로켓 박격포를 수용하는 표준 포탑 대신 거대한 상부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 결과 단 한 발의 발사체로 건물 전체를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이동식 대포가 탄생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의 잔혹한 시가전 이후 개발된 이것은 RW-61 로켓 박격포를 장착하고 350kg이 넘는 포탄을 발사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이 전차의 무게는 65톤이 넘었으며 주포의 엄청난 반동을 관리하기 위해 댐퍼와 환기구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이 장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르샤바 분기, 벌지 전투, 라인란트 방어 등에 배치되어 적의 돌파구를 지연시키거나 전략적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이동식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9. 광부는 나치 독일이 전쟁 중에 개발한 가장 이상하고 가장 신비한 차량 중 하나였습니다. 지뢰 제거 차량으로 설계된 광부는 전장 기계라기보다는 디스토피아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뾰족한 바퀴, 두꺼운 장갑, 곤충 같은 윤곽을 가진 이 전차는 지뢰밭을 똑바로 통과하고 강한 폭발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1942년 크루프가 알켄 및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미넨로마는 앞바퀴 2개, 뒷바퀴 1개로 구성된 3개의 거대한 바퀴를 가지고 있었으며 폭발을 흡수하기 위해 금속 클리트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 칸은 장갑을 낀 채 앞바퀴 사이에 위치하여 폭발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느리고 기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거친 지형에 비해 너무 무겁고 역동적인 전투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테스트 끝에 프로젝트는 조용히 취소되었고 전투를 본 적이 없는 프로토타입은 단 하나만 제작되었습니다. 8. 벨로맨 보스 BV238은 나치 독일에 의해 제작된 가장 큰 항공기였으며 전체 생산에 들어갔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운영 항공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조선 및 항공기 제조업체인 블로맨 보스가 설계한 BV238은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은 장거리 수송, 해상 정찰, 심지어 폭격 임무를 위한 거대한 비행선이었습니다. 날개의 길이가 60m 이상이고 무게가 100톤을 초과하는 BV238은 진정한 공중 거인이었습니다. 6개의 다임러 벤츠 DB603V12 엔진으로 구동되는 이 열차는 병력, 차량 또는 화물을 먼 거리까지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동체는 여러 개의 안전장치와 높은 날개가 있는 물 착륙을 위한 선박과 같았습니다. 기술적으로 혁신적이며 경량 합금과 강화된 내부 구조를 사용하여 무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했습니다. 유일하게 완성된 버전인 V1은 1944년 독일 상공을 처음 비행했습니다. 군에 투입되기 전에 정박 중인 동안 연합군 전폭기에 의해 파괴되어 나치 독일의 공중 패권에 대한 꿈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7. 독일 기갑 열차는 나치 무기고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색다른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거대 강철 부대는 장갑차의 화력과 철도의 기동성을 결합하여 무장과 장갑을 갖추고 병력과 탱크를 수송할 수 있는 굴러다니는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열차는 히틀러의 전쟁기계에 의해 부활했으며 특히 철도가 보급로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광활하고 불안정한 동부전선에서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기관차와 철도 차량을 두꺼운 강철 도금으로 보강하여 풍기, 폭발물, 심지어 대전차 무기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대공포, 기관총, 탱크 포탑 및 종포를 갖추고 있었으며 종종 회전 플랫폼에 장착되었습니다. 일부 열차는 지휘차, 정찰차 또는 대공포 마차를 특징으로 하여 완전히 기동성 있는 전투 대형으로 기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략적 지점에 배치할 준비가 된 탱크나 보병을 운반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발칸반도, 소련에서 그들은 저항을 억압하고 중요한 철도 연결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전투력 외에도 그들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철로에서 나치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천둥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6. 이것은 나치 독일이 공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사적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설계된 제트 전투기는 젊거나 거의 훈련되지 않은 조종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도 빠르고 저렴하며 대량으로 생산되어야 했습니다. 1944년 이멀전시 파이터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된 HE-162는 독일 도시와 산업에 대한 파괴적인 폭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속 9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여 전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중 하나가 되었고 2개의 20mm 대포로 무장했습니다. 생산은 매우 빨랐지만 엉성했으며 목재와 같은 비전략적 재료의 사용은 구조적 약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투기는 서둘러 조립되고 거의 테스트되지 않아 수많은 기계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미래적이었습니다. 적의 폭격기를 대량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제트 전투기였죠. 이론상으로는 히틀러 유겐트의 이론들조차도 그것을 날아야 했기 때문에 인민전투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 늦었고 압도적인 적에 대항하기에는 너무 약했다고 합니다. 5. U-864는 평범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로 가득 찬 유령선이자 나치 독일의 숨겨진 야망을 조용히 보여주는 증인이었습니다. 이 타입 IXD-2 U-보트는 어뢰 대신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시저 작전의 일환으로 이 회사의 임무는 제트 엔진 부품,
청사진 60톤 이상의 수은을 일본으로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1943년 포르베텐 카피텐 랄프 라이마르 볼프람의 지휘로 취역한 U-864는 1944년 12월 킬에서 출발하여 스코틀랜드 북쪽의 항로를 따라 남대서양을 거쳐 일본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순식간에 잘못되었습니다. 기계적 문제로 인해 잠수함은 노르웨이 베르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첼리 공원의 영국 암호 해독자들이 임무를 가로챘습니다. 1945년 2월 9일 노르웨이의 페제섬 근처에서 지미 런던스 중위가 지휘하는 영국 잠수함 HMS 벤처우가 U-864를 탐지했습니다. 두 잠수함이 수중에서 기동할 때 라운더스는 장거리 사격을 계산하여 역사상 최초로 잠수함 대 잠수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73명의 승무원이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2003년 난파선은 1857배럴의 독성 수은이 여전히 선상에 남아있는 상태로 재발견되었으며 이는 해저로 계속 누출되어 노르웨이 해안에서 지속적인 환경재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4. FI-103R 라이헨베르크는 절망에 대한 나치 독일의 냉혹한 반응으로 극도로 위험도가 높은 편도 임무를 위해 설계된 악명 높은 V1 비행폭탄의 유인 버전이었습니다. FI-103을 기반으로 한 라이헨베르크는 짧은 날개와 기수의 폭발성 탄두를 갖춘 뭉툭한 펄스제트 동력 항공기라는 시그니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아르거스 AS-014 펄스제트는 V 무기로 악명을 떨쳤던 것과 같은 날카로운 울부짖음을 내뿜었습니다. 히틀러가 가장 좋아하는 특공대원인 오토 스크르체니의 지휘 아래 루프트와페와 히틀러 유겐트의 자원자들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훈련을 받아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종사들이 제때 탈출할 예정이었지만 생존 가능성은 미미했습니다. 라이헨베르크는 불안정하고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글라이더 모델을 사용한 시험 비행은 종종 실패했으며 성공적인 착륙조차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훈련 과정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준비 과정에서 여러 명의 테스트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연합군의 공중 우위가 커짐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결국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조종사가 훈련을 받았지만 항공기는 전투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3. 라오펜슐레퍼 오스트 또는 RSO는 동부전선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진흙계에 대한 나치 독일의 실용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전투 차량도 아니고 기술적 경이로움도 아닌 말 그대로 독일 국방군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견고한 궤도 트랙터였습니다. 슈타이어, 다임러, 푸치가 개발하여 1942년 러시아의 첫 겨울이 지나간 후 처음 선보인 RSO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주행할 수 없는 곳을 주행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선로, 높은 지상고, 밀폐된 운전실로 인해 눈, 진흙 및 잔해를 쉽게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차포를 견인하고 고립된 부대에 보급품을 전달하며 자초된 차량을 회수하고 일부 변형에서는 로켓 발사기나 대공포로 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단순함은 생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었으며 이는 전쟁 후반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본 기술 덕분에 제한된 자원으로 현장에서 종종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RSO는 동부전선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발칸반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부 모델은 수년 동안 농부와 수리 승무원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느리지만 매우 안정적이었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수만 대가 건조되어 거의 모든 전선에서 서비스를 보았습니다. 2. 골리앗 추적지뢰는 장난감 탱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이 소형 원격 조종 궤도 차량은 적의 목표물 아래에 폭발물을 투하한 다음 안전한 거리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940년대 초 보그워드가 개발한 골리앗은 60에서 100kg의 폭발물을 운반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전기 모터를 사용했지만 이후 버전에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유선 리모컨은 운전자에게 조향 및 폭발에 대한 완전한 명령을 제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시가전과 요새화된 위치에 이상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탱크 아래나 벙커로 몰아넣고 병사의 목숨을 걸지 않고 폭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모델은 장갑을 착용했지만 기관총이나 대포 사격에 대한 보호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조종자를 연결하는 케이블도 취약하여 전투에서 시스템의 약점이 되곤 했습니다. 이탈리아, 동부전선, D-Day에 배치되었지만 느린 속도, 취약성, 높은 비용으로 인해 성공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대 이상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현대 군용 드론의 초기 선구자였습니다. 1. 포르쉐 타입 64는 전설적인 것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포르쉐라는 이름을 딴 최초의 디자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카 브랜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부상하는 제3제국의 그늘 아래 세워진 이 건물은 독일의 기술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간소화된 선전수단이었습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베를린과 로마 사이의 선전 레이스를 위해 타입 64를 설계했는데 이는 주축국 동맹의 상징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이 차는 폭스바겐 비틀과 엔지니어링의 많은 부분을 공유했지만 비틀은 겸손하고 기능적이었던 반면 타입 64는 우아하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눈물방울 모양의 알루미늄 차체, 밀폐된 바퀴, 후면에 장착된 1리터 4기통 엔진으로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시속 14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인상적인 속도였습니다. 첨단 공기역학은 이후 몇 년 동안 포르쉐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타입 64는 개인 소장품이 되었고 결국 수백만 달러의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타입 64는 오늘날에도 모든 포르쉐 스포츠카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1939년에서 1940년 사이에 3개의 셰시만 제작되었습니다. 한 대는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포르쉐의 모든 스포츠카 유산의 어머니로 여겨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차량 중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시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